자, 2020년 대비 국어학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마다 이제 전략, 합격 전략 그러면 전략이 뭔가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병법에서 전략이 이제 제일 먼저는 너를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 백전백승이다 그러죠. 지피지기면. 그래서 지피지기가 너를 알고 나를 안다죠. 이 너가 이제 임용고시인데, 자, 너를 아는 게 쉬워요, 나를 아는 게 쉬워요? 이렇게 먹었으면 대답을 잘 안 해. 어디 손을 들어보세요. 너가 더 쉽다. 나가 더 쉽다. 오, 실은 거꾸리예요. 너를 아는 게 훨씬 쉬워요. 나를 아는 게 어려워. 그래서 이 강의는 나는 어려워서 내가 못하고 뒤에 조금만 언급할 거예요. 너를 아는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내가 교직에 막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이 당구를 많이 쳤어요. 나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거의 못 쳐가지고 50이었는데 당구를 치러 가면은 120인 선생이 200, 250 치는 사람을 막 훈수를 둬요. 에이, 그렇게 치면 안 되지. 저렇게 쳐야지. 막 그러는데 본인은 120밖에 못 치는데 200, 250 두는 사람을 훈수를 해요. 왜 그럴까요? 남이 하는 것은 눈에 다 들어오거든.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이 지피지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아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남을 아는 것은 조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아는 전제 조건이 너를 아는 거죠. 너를 모르고 나를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용고시가 뭔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할 건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두 개 다 안 돼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떨어져요. 그러면. 드립다. 이게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전략을 잘 세울 거냐. 전략의 첫 번째가 바로 너를 아는 거다.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임용고시가 어떤 놈인지, 얘를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배워봅시다. 국어학 그 체감이 조금 어렵다 그러는데 아마 이제 분석을 하고 나면 이게 국어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기본만 잘 닦여져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너를 아는 임용고시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분석하면 좋겠지만 가장 최근의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으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 풀 때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지만 최근 것부터 풀어가세요. 그래서 유형을 몸에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 이 유형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영역에서,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정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 나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드립다는 절대 안 돼요. 항상 분석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분석적으로. 자, 그러면은 먼저 첫째 유형을 분석해 보면 지금 임용고시가 이제 서답형 그러는데 기평이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형이 있는데 국어학에서는 논술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제 서답형으로 나온 이래로 논술은 국어학만 이렇게 나온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문학하고 교육학하고 이렇게 엮여져서 나오고 올해는 뭐 문학이 나오고
국어학은 논술로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교육학에 살짝 얹혀져 가지고 단편적인 지식, 이것 연관되는 문제는 있어서도 국어학을 논술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국어학을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가끔 야, 이건 정말 국어학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하면 좋은 질문이다.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논술형 대비보다는 일단 기입형하고 서술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대비를 할 때는 특히 여학생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대학교에서 전공 문제를 푸는 그런 게 몸에 밴 사람들이 일단 양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망해요. 양으로 승부하다 보면은 원답에서 벗어난 것들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려요. 그리고 채점관들이 보다가 짜증나. 얘는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많이 썼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답을 보게 되면 흠을 찾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채점관들이 내 답에 우호적으로 나올 건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막 글씨 날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맥락 안 봤죠. 그러면 설령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막 0. 얼마로 이게 당락이 갈리는데 그런 거 하나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내가 많이 쓰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줄여 쓰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줄여 쓰는 훈련. 그래서 4줄 딱 줬으면 정확하게 4줄에 딱 맞춰야 돼요. 적은 건 또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하면 채점관들이 핵심어를 놓고 키워드를 놓고 그게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다 들어가 있으면 작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그걸 못 채워가지고 다른 걸로 막 채워버리면 거기서 꼬여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점수가 깎인 사람들인데 봐서 나는 그래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학생들이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자기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영역하고 난이도를 보면 이제 현대국어하고 국어는 이제 현대하고 중세하고 크게 이렇게 나뉘죠. 옛날 객관식일 때는 문제가 조금 많았고, 그 다음에 서답형도 초창기에는 문제수가 많으니까 국어학 문제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줄어든 이후로는 국어학 문제는 6문제로 딱 정해졌어요. 지금 그 뒤에 보면은, 이 페이지 보면은, 문제의 수가 거기 적혀져 있죠. 2016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4년 동안 계속 4문제 나와요. 6문제 나와요. 그래서 현대가 4문제, 중세가 2문제. 그래서 현대국어는 이제 의문, 그 다음에 형태, 통사,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어문 규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숫자가 적어진 이후로는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의미론도 계속 안 나왔어요. 내가 작년에 강의할 때 의미론이 지금 4년째 안 나오고 있는데 의미론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지만 깊게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다. 기본은 해놔야 된다. 그랬는데 올해 딱 나왔죠. 어문 규정은 의미론보다 가능성이 조금 더 적어요. 왜냐하면 문제수가 적으니까. 근데 어문 규정에 관심 많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건 알아야 돼 하고 내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문 규정도 기본적인 사항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의미론도 이번에 이제 동의문이 나왔는데 실은 엄밀히 말하면 반의어 문제예요. 근데 반의어 문제는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반의어, 유의어, 상하의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 의문론, 형태통사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조금 형태론에서 조절이 돼가지고 여기서 하나 빠지고 이게 하나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세는 의문과 그 다음에 형태통사, 그 다음에 국어사 이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세국에서도 의문론은 거의 안 빠지고 단골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형태통사론에서 이것을 현대국어와 시키느냐 아니면 국어사하고 연결시키느냐 이렇게 연결시켜서 꼭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이 부분도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는 좀 분명해지죠. 일단 의문론, 형태통사론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거 막 열심히 하다가 이 부분을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전략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자, 뭐 남자친구가 여러 명 있다. 여자친구가 여러 명 있다. 근데 여자친구 여러 명 있어도 여자친구한테 다 똑같이 해주진 않죠. 내가 사귀고 싶은 여자친구한테 조금 더 많이 해주죠. 그래야 썸을 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그 모태들 보면은 그걸 못해요. 똑같이 해줘.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썸핑이 안 생긴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이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공부를 할 때도 무조건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중요한 거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기본. 자, 국악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항상 시야는 넓게 가져야 돼요. 국악 전체로 넓게 가지면서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본기를 닫고 이것을 확장을 해요. 확장. 쭉 나가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서를 가장 많이 읽어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 기본 개념에 충실한다. 자, 국어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가 될까요? 학교 문법이죠. 그래서 학교 문법을 외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 그러는데 이건 이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 머릿속에서 눈 감으면 학교 문법이 의문론에서부터 의문론까지 그냥 쫙 펼쳐질 때까지 외워버려야 돼요. 외웠다는 의식이 들지 않게 내 것이 될 때까지. 내가 외워서 이걸 했다 그게 아니라 외우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 것이 돼버렸네? 이 정도까지 기본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국어학을 우리말 문법론이나 이런 책을 들어가 버리면 국어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말 문법론을 그래서 이제 꼭 한번 읽으면 좋은데 우리말 문법론이나 한국어 문법총론, 한문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바탕이 없이 이걸 읽어버리면 뿌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무는 이따만한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학교 문법, 지금 7차 교육과정에 있는 학교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생긴 게 서울대 구봉관 교수하고 연세대 유현경 교수가 주축이 돼가지고 만든 표준문법이 있어요. 자, 표준문법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안 들어봤어요? 내 카페에 들어오면 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같은 거 다 해놨는데 이제 지금 7차 교육과정에서 문법 교과서가 바뀌면 이 표준문법으로 바뀔 거예요. 표준국어 문법인데 일단 표준문법 이렇게 합시다. 자, 30년 전에 서울대 고영근 교수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 남기심 교수가 두 분이
6차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문법을 통일시켰어요. 한 30년이 지났어. 그래서 문법을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대의 고본관하고 연세대의 유인경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표준문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요. 학교문법에서 이제 서술격 조사, 이것을 조사로 놓지 않고 형용사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고영근 선생님은 부사형 어미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사형 어미를 인정을 해요. 이런 상당히 큰 차이들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이렇게 반영이 돼요. 작년 문제에서는 부정문에서 어휘적인 그런 부정문, 이것을 문제로 했는데 이게 표준 문법에서 부정문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관계들, 이것들을 알고 공부를 해야지 학교문법이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해버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지금 중요한지 포인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버렸다. 그러면은 문법이 아주 딴 나라 세계처럼 그렇게 보여요. 가끔 이제 질문 올라온 거 보면은 이익섭 선생의 국어 문법의 이해 같은 거, 김광혜 선생의 국어 지식 탐구, 이런 책을 보고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학교 문법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그 학교 문법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전혀 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을 닫고 이런 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여기로 와야 돼요. 자꾸 비교해 봐야 돼요. 비교해 봐야 분석이 돼요. 그래서 그 틀만 잡히면은 국어하기 참 쉬운 거구나. 문학이나 교육학에 비해서 문법은 답이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점수를 딸 수 있는 가장 고정적인, 좀 확정적인 그런 점수를 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을 보면 지금 전공 A 8번 문제를 봅시다. 자, 여기서 동의문에 관한 건데, 이것은 실은 이제 반의어예요. 자, 우리가 어휘의미론을 조금만 공부를 했으면 반의어는 상보 반의어, 또 정도 반의어. 정도 반의어 우리가 이제 등급 반의어 그러죠. 그 다음에 관계 반의어. 관계는 방향 반의어. 지금까지 반의어 문제는 이 상보 반의어와 정도 반의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동의문을 끄집어내면서 관계 반의어를 여기다가 문제에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반의어를 알고 있다면 답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첫 번째, 결석하다, 출석하다. 그러면 결석과 출석은 반의어 중에서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죠.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상보 반의어라 그러죠. 중간항이 존재하면 우리가 정도 반의어라 그래요. 주로 이제 거기 초점 맞췄는데 어쨌든 기억은 이제 상보 반의어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주다 받다는, 자, 이것은 정도 반의어도 아니고 상보 반의어도 아니에요. 방향이 다르죠. 주고받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방향 반의어 또는 관계 반의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반의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역의 관계 반의어라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역의 관계 반의어. 자, 이것을 지금, 그리고 이 관계 반의어는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다 받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반의어가 쓰였는데 지금 둘이 동의어가 부정문이 아닌데도 이제 동의문이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여기서 기본적인 지식하고 다시 한번 또 맞물리는 거예요. 자,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영희는 철수에게 책을 받았다. 자,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와 부사어가 바뀌었죠. 주어와 부사어가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주어와 부사어가 바뀌었네. 아마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관계 반의어는 주어, 부사어 관계뿐만 아니라 주어와 관형어일 때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책방은 꽃집 오른쪽에 있다. 이랬을 때 오른쪽과 왼쪽은, 꽃집은 책방 왼쪽에 있다. 주어와 부사어 관계가 아니죠. 이때는 관형어 관계예요. 주어와 관형어.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어 부사라는 말 쓰면 안 되고 논항이라고 해야 돼. 정확하게 논항. 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성분을 우리가 논항이라 그러죠. 그래서 논항이 바뀐 거죠. 이럴 때는. 자, 그런데 도저히 논항이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문장 성분까지는 좀 더 괜찮아요. 그러면은 조금은 감점 당할 수 있죠. 근데 주어와 부사어 그러면은 감점 폭이 조금 더 커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0점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죠. 논항이라든지 또 반의의 그런 의미들. 자, 그 다음에 2019년 A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이건 형용사에 관한 문제예요. 형용사. 형용사도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죠. 동사의 특성, 형용사의 특성. 형용사는 흔히 뭘 나타낸다 그래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죠. 그래서 형용사를 이 성상 형용사, 지시 형용사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러면 성상 형용사는 이제 뭐 주관성, 객관성 이렇게 나누는데 주관성 형용사를 흔히 심리 형용사 그러죠. 심리 형용사, 심리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뭐 어떤 용어를 쓰든지 형용사는 이렇게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형용사가 있다. 또는 이제 감각이나 평가, 뭐 비교, 뭐 존재 이런 걸 나타내는 것으로 객관성 형용사 그러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통사적으로 약간 다르다라는 걸 형용사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형용사는 뒤에 어하다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는 어하다가 붙으면 어색해지죠. 기쁘다 그러면은 기뻐하다. 그립다 그러면 그리워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검다 그러면은 검어하다. 안 되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법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문제는 서술절 문제를 약간 붙였어요. 자, 나는 철수가 좋다. 자, 이것을 지금 학교용법에서는 이게 전체 주어, 그 다음에 서술절의 주어, 서술절의 서술어 이렇게 하는데 표준문법에서는 심리 형용사가 쓰이는 것은 서술절로 보지 않아요. 이것을 보어로 봐버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논란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냈어요. 심리 형용사가 쓰인 이 절은 문제 내지 않고 이거 보어로 볼 수 있으니까. 2번 같은 경우 크다, 착하다. 이것은 평가를 나타내는 거죠. 자, 크다, 착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내가 국어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정도의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립다 이런 것들은 심리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뭐 크다 착하다 하는 것은 평가를 나타내는 거. 이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서술절의 주어와 전체 주어와의 관계. 자, 보면 순이는 눈이 크다. 자, 전체 주어.
이것을 이제 주격 중출문으로 보면은 대주어, 소주어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순이에게 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순이는 전체고 눈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순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유라고 해도 되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동수는 마음씨가 착하다. 동수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 그 중에 마음씨.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 또는 전체와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은 국어학을 이제 학교 문법을 했다. 그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기본적인 그런 한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기본 개념의 확장. 자, 2019년 A12번 보면 자, 12번 보면 이 디귿과 시옷 자, 팔종성이기 때문에 이 디귿과 시옷이 중세 때는 다 발음됐다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죠? 중세국어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제를 하고 그러면은 이 디귿과 시옷이 구별됐다는 근거가 뭐냐?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중세국어의 표기법이에요. 중세국어는 어떤 표기법을 쓰고 있죠? 표음적 표기죠. 표음적 표기 또는 음소적 표기라 그러죠. 그래서 표음적 표기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소리가 다르니까 그렇게 표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훈민정음 해례의 설명. 그 다음에 이 조선관 여거에서 나타나는 표기. 이것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비음동화가 있어요. 자, 디귿은 비음동화가 일어나지만 시옷은 안 일어나요. 자, 이것은 단지 중세국어의 팔종성이 쓰였다라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의문론적인 지식하고 연결이 돼요. 자, 디귿은 비음동화가 일어났는데 시옷은 안 일어났다.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소리 나는 게 다르죠. 디귿은 폐쇄음이고 시옷은 디귿만큼 폐쇄되지 않는 약간 스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가를 보면 시옷은 마찰음이죠. 폐쇄음이냐 마찰음이냐 그 차이죠. 15세기에는 시옷이 확실히 마찰이 일어나서 폐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음화가 안 일어나요. 자, 그게 이제 가죠. it나니, 낱낱이, 밋밋하다, 안 일어나. 근데 15세기 이후에 16세기, 17세기 되면은 it나니 하고 니은으로 돼요.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때는 벌써 시옷이 디귿과 마찬가지로 소리가 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의문론에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설령 이 네 번째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더라도 의문론에서 비음화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폐쇄음화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 자, 그래서 폐쇄음화가 된 후에 비음동화가 일어나고 비음동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폐쇄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제 그 설명에서는 15세기에 구별된 것을 써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전공 B의 2번 보면 연결어미와 시제선음할어미. 자, 연결어미가 연결어미가 제약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번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주어가 같아야 되느냐, 달라야 되느냐, 뒤에 어떤 문장 종결법이 오느냐, 이런 제약에 대한 문제는 나왔는데 의미를 언급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의미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의미 공부 안 했는데 이렇게 막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쉬운 문제죠. 고서, 지만, 그 다음에 면서, 개. 자, 우리가 연결 의미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걸 하면서 몇 번은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잘 박혀 있으면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것을 좀 소홀히 했다. 머릿속에 좀 박혀 있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이 문제를 보고 막 분석해서 찾아내려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자, 고서는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따라서 나오는 거죠. 이것을 흔히 우리가 순차관계라 그래요. 순차관계. 근데 이 순차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순차관계. 이 지만은 역접이죠. 반대된, 대조되는 상황이죠. 대조.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보니까 알 수 있고. 면서는 동시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것만 딱 제시를 했어. 이게 답을 쓰게 했으면 금방 썼을 텐데 이것은 답을 쓰라고 제시를 해놓고 알기 쉽게 이제 쓰기 위한 길잡이로 주고 이것에 대해서 써라 그랬으니까. 자, 이 면서에 대한 그런 서술 방식 그대로 고서와 개를 쓰면 돼요. 개는 여러분들 이게 좀 찾기가 어려우면 다른 의미로 이렇게 막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서 개를 다른 연결 의미로 바꾸면 어떤 연결 의미가 제일 적절할까요? 도록 같은 게 좋죠. 도록. 보면은 바람이 잘 통하게, 바람이 잘 통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이 둘의 시간 관계가 명확하죠. 순차 관계는 앞에 것이 일어나고 뒤 것이 일어나요. 면서는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런데 개는 어떤 게 먼저 일어나요? 뒤에 게 먼저 일어나고 앞에 것이 뒤에 일어나죠. 결과니까. 그래서 이 바람이 잘 통하게 창문을 열어뒀다. 창문을 열고 난 결과 바람이 잘 통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연결해주면 답을 서술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의 작성 방법이 약간 달라졌죠. 여기서는 이건 근데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작성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답을 쓰게 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답을 쓰게 만들었으니까. 자, 이것을 그래서 그대로 이제 써보는 그런 훈련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악 준비를 할 때, 시험 대비를 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강독이에요. 기본적인 강독. 언제나 예문 없이 문제 나오는 경우 없어요. 중세국어는 항상 예문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깊이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문을 보고 이게 어떤 뜻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전공 A 2번 봅시다. 자, 중세국어 자료를 바탕으로 괄호 안에 기억론에 해당하는 단어를 순서대로 써라. 여기서 고저하고 과대가 나오죠. 고저하고 과대. 이것은 흔히 의도의 연결음이라 그래요. 의도법. 그래서 의도법, 그래서 의도 그러는데 의도나 희망이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나는 의도라고 아니고 희망이라고 썼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희망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중세국어 공부할 때 기본적인 그런 강도, 예문 공부할 때 어느 책에나 이걸 다 이야기를 해줘요. 이것은 희망을 나타내는 거다. 또는 의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의도나 또는 희망을 나타낸다는 것, 이것은 다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둘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고영근 선생님의 이 표중서에서도 이거 안 나와. 한문청에도 안 나와. 허웅 선생님 책에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오는 것을 냈어요. 야, 큰일 났다. 아무 책에도 안 나온 것을 내가 어떤 방식, 어떤 수로 공부를 하지? 나도 안 가르쳤어요. 선생님도 안 가르쳤네? 난 어디 가서 들어야 돼? 왜 이걸 안 가르쳤을까요? 왜 안 가르쳤을까요? 예문을 보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문을 보고 찾으려면은 기본적인 강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길에 더위병하여 누른 매화 시절 비로 젖이고저 사랑하노니. 자, 이건 두보시에서 나오는 건데 길에 더위병, 더워서 막 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노란 매화꽃이 핀 그 시절에 비로 적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보가 막 더워서 막 죽을 것 같아. 자, 매화는 언제 펴요? 초봄에 피죠.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을 때. 시원할 때죠. 그때 비가 내리면 시원하다 못해 춥겠죠. 아주 더우니까 그때 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비로 나를 적시고 싶다는 것도, 적시고 것도 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나죠. 자, 그러니까 주어가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독해만 되면은 그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한단 부처 멸하신 후에 이 세계에 이 경전을 펴고자 하노이다. 자, 부처가 멸하신 후에, 부처 멸하신 후에 경전을 펴고자. 내가 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과제는 똑같이 희망인데, 보면은, 애기 쓰러지가죠. 애기 사라지기를 하노니.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앞에 쓰러지기는 주어는 누구예요? 뭐예요? 애기죠. 원한 것은 화자죠. 주어가 달라졌죠. 문수는 원하셨되 세존이 신통력으로 묘음을 나토시가되 하여. 자, 나토시가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묘음을 드러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존이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문수죠. 그래서 주어가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대와 고저가 의도법이다 라고까지만 하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안 나오는 게, 왜냐면 과대어는 여기는 지금 주어가 다르지만은 동일한 것도 있어요. 고저하고 똑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 좀 예외적인,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외적인 건데, 이런 거기 때문에 문법 서에서까지 세세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찾는 것은 여러분 몫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전공 B의 7번. 자, 파생명사와 명사형.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거 쉬운 문제인데, 카페 이 문제에서 이 현대 국어 형식을 포함하여 서술해라. 이것 때문에 어려워서 헷갈렸다 막. 그래서 내가 그 간단한 건데 너무 꼬아서 생각해서 문제를 틀렸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쉬운 문제를 꼬아서 생각해서 틀리는 비옵시오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뒤에 이제 안 올려버리더라고. 근데 그럴 수 있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요. 자, 여기서 이 파생 명사와 명사형의 차이는, 현대 국어는 똑같이 매개의 모음, 자음으로 끝났을 때 매개의 모음이 들어가는 음이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오를 앞세운 미음이죠. 명사형이. 근데 파생 명사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매개 모음이 들어가죠. 근데 매개 모음이 아도 있고 의도 있죠. 그래서 매개 모음 뒤에 음이 들어가면 그것은 파생명사. 오우 뒤에 음이 들어가면 명사형. 이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상식을 예문을 읽지 못하면 못 푼다는 거죠. 예문은. 자, 그래서 어때 공하이 여름 여롬에 달하리요. 자, 여름은 열다의 음이 붙었으니까 이것은 파생명사죠. 자, 여름. 그 다음에 여롬 그러면은 열매를 열다니까 열에 옴이 붙은 거죠. 이것은 명사형이죠. 자, 열옴. 그 다음에 마삼 숨을 고라이 하나다. 마음을 쓰다니까 이것은 명사형이죠. 숨. 그 다음에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걸음. 자, 이것도 파생명사죠. 파생명사. 그리고 걸음을 걸으시고 법 들어옴이 어려우니 법을 듣는 것. 자, 그러니까 이것도 명사형이죠. 그 다음에 종은 마참이라. 마참. 자, 맞다에 매개모 아가 들어가서 파생명사가 됐죠.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걸 현대국어 하니까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현대국어에 오면서는 명사형이나 파생명사가 다 같아졌다. 매개모 의가 들어가면서 음이 붙은 거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국어 6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죠? 물론 이제 아직 강독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막 벗어난 것을 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주 막 논쟁거리가 되는 것을 툭 던져놓지도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 개론서 거기에 바탕하고 그 다음에 기출 이것을 바탕에서 내기 때문에 막 한정없이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문학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서술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임용고시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조언은 나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 잘 파악이 돼도 내가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조언을 한다고 해도 극히 작은 부분이고 내가 막 많은 것을 이렇게 해줄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내가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들. 일단은 첫 번째는 호흡을 길게 가지라는 거예요. 9월, 10월까지도 열심히 잘 하다가 뒤에 슬럼프 와가지고 막 망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의지가 굳세니까 슬럼프 따위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다 와요. 여러 번 올 수도 있고 한 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미리 계획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이어리를 사서 분기별, 그 다음에 달별, 주별 이렇게 꼭 쓰세요. 내가 그렇게 말해도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드립다 하면 그건 필패예요.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 나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든지 또 음악을 듣든지 음악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터디 중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죠. 노는 스터디 하지 마세요. 사람 좋은 건 좋은데 그게 노는 쪽으로 가버리면 뒤에 가서 이제 후회만 남죠. 그래서 같이 막 열심히 일하는 스터디원들. 그래서 한 스터디에서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스터디원을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카페에 들어오면 여기 있죠. 거기서 아마 수백 개쯤 될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다 답 달아놓은 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좀 기본적인 이런 상식들, 이런 것들을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내가 한번 점검한다. 이럴 때 카페를 이용해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월 달을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 현대국어 개념, 중세국어 개념 이것을 현강에 한해서 무료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월 달부터 단권화 강의가 들어가는데, 단권화는 어떤 식의 수업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논쟁점을 붙여가지고 좀 확장시킨 수업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조금 듣기에 어려워요. 그래서 12월 달에 기본적인 개념을 현대국어와 중세국어 이렇게 특강을 무료로 해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도 좋아요. 원래는 이제 인강은 그 비용을 다 받는 건데 뭐 내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그냥 인강만 찍느니 여러분들 들어와서 바탕을 다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하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문법론도 하는데, 우리말 문법론은 초보, 아주 생초보는 듣지 마세요. 그건 좀 어려워요. 그래도 조금은 돼 있다, 기본 돼 있다 하는 분들은 우리말 문법론도 현강에 한해서 12월 달에 무료를 하니까 들어도 괜찮아요. 자, 조금 도움이 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